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방자치란 우리가 살고 있는 특정 지역을 단위로 해서 그 지역 거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복리를 실현하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방자치 탄생과 발전에 따른 두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영미식, 대륙식이 있는데 오늘날은 대부분 좀 혼합돼서 운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미식, 대륙식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또 좀 공부하도록 하고요. 지방자치의 목적이라 함은 지방행정의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서 균형 발전과 국가의 민주 발전을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측면, 행정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네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의 이념, 다음에 역사, 다음에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한 10분 정도 동영상을 하나 제가 틀어드릴 텐데, 지방자치가 지금 우리가 대략 한 2, 3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 이루어왔던 지방자치의 성과에 대한, 그리고 지방자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좀, 이렇게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을 하나 좀 제가 여러분들께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지방자치의 이념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의 이념으로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복리를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한다. 때문에 지방자치는 자유사상을 실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유의지에 기초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는 지방자치는 평등사상을 실천한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종속관계를 벗어나 주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자치는 인간 존엄성을 실천을 한다. 즉 주민들의 의사를 개별적으로 다 동등하게 취급하고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의 인격과 가치, 즉 인권을 존중하고 실천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했던 것 같네요. 그렇다면 중국과 같은 그 사회주의 국가도 민주주의라는 국가이냐라고 이제 좀 에,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지방자치는 하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여러분들과 다시 함께 공부하겠지만 관치행정과 자치행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치행정이란 말 그대로 중앙 집권화된 국가에서 공무원을 임명을 해가지고 해당 지역의 수장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옛날로 치자면 조선시대로 치자면은 사또를 내려보내는 것처럼 그런 그 사또가 당시에는 뭐 입법, 사법권까지 그냥 굉장히 뭐 행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그 지역 내에 전지전능한 왕으로 이렇게 군림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사실 이 분권은 일정하게 사람이 살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중앙 집권화된 사회, 뭐 독재 사회라 그래가지고 모든 거를 다 정말 세세한 걸 다 중앙에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권은 일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분권의 과정이 과연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주민과 해당 시민의 의견들이 반영되고 또 선출된 대표자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느냐 여부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 뭐 이런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라고는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뭐 지금 미얀마가 어제도 또 유혈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고 있잖아요. 그 시민들을 짓밟는 뭐 군부가 결국
자기네들의 실권들을 다 장악을 하고 그 일반 시민의 그 생활 여타권을 군부에서 확실하게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럼 거기에는 뭐 해당 시장이 없느냐, 혹은 뭐 해당 동장, 음장이 없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분권 자체가 무조건 뭐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이 우리들 손에 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의 권한을 위임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자치, 즉 주민 스스로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과 분권이 제대로 결합이 되어야만이 그게 올바른 지방자치, 민주주의 자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지방자치의 자유사상, 평등사상,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구현이 되어야만이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 뭐 당연히 있겠죠. 한번 좀 살펴볼까요? 먼저 지방자치의 장점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수원시에 살고 있다고 칩시다. 좀 매년 매 4년마다 한 번씩 여러분들은 수원시장을 뽑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수원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수원시 의원을 뽑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중앙정부도 대통령을 뽑으면은 그 대통령을 견제하고 균형해주는 역할로서의 국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주주의의 삼권 분립에 의해서 그 대통령과 그 대통령을 견제하고 균형을 하고 맞춰주는 의미에 있어서의 국회, 마찬가지로 그 수원시장이다라고 하면 수원시장의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맞춰주고 감독할 수 있는 수원시 의회, 그리고 뭐 경기도다라고 하면은 뭐 경기도지사,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지만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럴 만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경기도 의원들이 있게 마련이죠. 이를 통해 가지고 권력의 집중을 방지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주민자치법에 의해서는 그 주민 소환제라는 게 또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도 소환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있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건 입법화의 과제가 좀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법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이라 하더라도 혹은 우리 손으로 뽑은 시의원 뭐 도의원이라 하더라도 그 해당 그 시장이나 의원이 우리 의사와 반하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반하는 그 뭐 시정을 한다든지 혹은 정치 행위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이익에 심대한 해를 끼쳤다라고 판단하면은 주민 소환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소환 제도라 하면 이제 말 그대로 파면 제도죠. 주민의 손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는 소환 제도인데 뭐 해당 요건이 있습니다. 뭐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렇게 여러분들과 또 그 주민 소환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주민자치법에 따라서는 어쨌든 우리의 손으로 뽑았지만 뭐 적어도 우리의 의사에 심각하게 반해서 심대한 우리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끼칠 때에는 주민 소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정치 교육입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지방자치의 한 측면에 있어서는 주민자치, 즉 주민 참여라고 하는 것이 주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각종 다기한 현안들, 각종 그 이권이나 혹은 서로 간에 걸려있는 이해관계들을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민들 스스로가. 자, 다음 세 번째.
정치인의 교육과 훈련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마 좀 주목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정치를 에 관심이 있거나 내지는 보다 좀 더 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변에 있는 현안들, 내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시켜내고 혁신시켜내고 또 변화 발전시켜낼 것인지 등등에 대한 고민들을 치열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랑 하느냐? 바로 우리 이웃과 뭐 엄마, 아빠 혹은 주변에 알고 있는 아저씨 내지는 친구, 선후배들이랑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실천하는 이런 행위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 정치인들이 길러질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장에서 또 경기도지사로 올라서고 또 지금은 이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도 사실은 성남시장 하기 전에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즉 지역 정치인으로서 많은 지역의 현안들에 대해 가지고 끊임없이 성남 시민들과 주민들과 고민하고 호흡하고 의견들을 나눴죠. 제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 지금 그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그렇고 다음에 또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또 그 정치인들도 이런 기초적인 지역에서의 정치적 그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혹시라도 정치를 하고자 하거나 내지는 보다 나은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런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민주적 사회 발전입니다. 사실 이건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로서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는 자유사상, 평등사상, 그리고 인간 존엄성을 실천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적인 대한민국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장점이자 결과로서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무조건 다 좋은 거냐? 네, 저는 무조건 다 좋다고는 할 수 있는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대신에 단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부작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민주주의 자체도 100% 완벽한 제도는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혹은 단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역자치도 이런 부작용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흔히들 님비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터라든가 내지는 쓰레기 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약간 혐오 시설 내지는 좀 기피 시설 이런 것들을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거부하게 되는 거죠. 혹은 내지는 반대를 한다든가. 그런데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그것을 이기주의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기에는 좀 뭔가 이해가 되기는 하죠. 왜냐하면 어느 사람 치고 바로 옆에 공예시설이라든지 혹은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예, 사실은 우리의 경우도 권위주의 시대, 독재 시대를 마감을 하고 지방자치 초입 때에는 지방자치 도입해가지고 초창기 때에는 이런 혐오시설 내지는 기피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정말 들불처럼 막 이렇게 반대한 시위도 펼치고 약간 좀 극한적인 그런 뭐 투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갈등이 굉장히 심했던 때가 있었죠. 지방자치 초창기 때에는. 뭐 지금도 없지 않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때 당시는 무언가 대화와 타협 다음에 서로 이렇게 뭐 토론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투쟁 중심으로 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셌었죠. 뭐 지금도 없지 않아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 그렇다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혹은 해당 지방 차원에서 그럼 그 기피설 혹은 혐오시설 내지는 공익시설이 그럼 어딘가에는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어딘가에는 있어야 될 텐데 그 어딘가에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서로 간에 다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과제로 떠오르겠죠.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원자력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일명 방패장이라고 하는데 방패장 같은 경우에 뭐 서산 어디 뭐 경주 어디 이렇게 유치한다고 하면은 해당 지역에 뭐 별도의 어떤 프라핏을 주는 것이죠. 베니핏을 줘가지고 해당 주민들이 그거를 수용하는 대신에 어떤 다른 어떤 복리를 증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또 경기도 같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조그만 뭐 제가 살고 있는 김포다라고 하면 김포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김포시 내에서도 김포시 안에서는 어느 한 군데에는 또 약간 기피시설에 대해 가지고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또 김포시설 내 김포 시민들 중에서도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의견들이 엇갈리면서 심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해당 지역 이기주의라고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들 속에서 지역 이기주의만으로 이렇게 무조건 몰아서 오면은 곤란하다라는 것이 이 음, 측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역 갈등 유발입니다. 이 지역 갈등 유발, 요즘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을 거예요.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 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뜨거운데 사실 이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거의 뭐 10년 이상 수많은 연구를 하고 용역을 통해서 다음에 토론과 다음에 검토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났지만 대신에 또 그에 따른 그 소외된 흔히 TK 그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이나 혹은 그 지역 정치인들은 들고 일어났죠. 왜 부산 경남만 배려를 하느냐?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은 뭐냐? 뭐 이러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의견들이 갈립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힘 야당 내에서도 그 부산 경남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만 거꾸로 또 대구 경북에 기반으로 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지방자치 중에 하나는 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이기주의 혹은 지역 님비와도 이렇게 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 갈등 유발은 약간 좀 더 큰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소수 엘리트의 독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 손으로 뽑는 시장, 우리 내 손으로 뽑는 뭐 지방의원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사실 우리가 투표할 때만 이렇게 누구구나 그래서 뭐 투표하고 나지만은 나머지 4년 동안 사실 잘 모릅니다. 뭐 아마 학생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의 시장이 누군지,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이 누군지, 그 다음에 시의원 혹은 도의원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면 잘 이름이 안 떠오를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내 손으로 뽑은 그 대리인이기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4년 동안 시정을 이끌고 도정을 이끌고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소수 엘리트들끼리 끼리끼리 시정을 운영을 한다든지 이럴 폐단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소수 엘리트의 독선적인 그 행위들이 발현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네 번째, 폐쇄적 지방주의 발생입니다. 요거는 아까 지역 갈등 유방을 하고도 좀 유사하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좀 우리 지역만 혹은 우리 지역에서 요거처럼 어떤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를 뭐 지역 감정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이거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역 감정은 좀 더 뭐 좀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어 막아야 되는 그런 이제 어, 해악인 거고 조금 이게 지역 단위로만 좁혀진다면은 이런 지방주의, 폐쇄적인 지방주의 이런 걸 흔히 뭐 텃세 부린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고. 네, 그 다음에 지방자치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 효율성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맞춤형 행정과 서비스 향상. 그럴 수밖에 없겠죠? 예,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힌 어떤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펼쳐내는 행정과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겠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속한 지역 문제 처리, 즉 민원 처리가 예전에는 뭐 공무원들이 느릿느릿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속한 지역 민원 처리 내지는 지역 문제가 처리될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지방 공무원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공무원을 안 좋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철밥통이다, 복지부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는 이런 이제 공무원들도 다 그것은 옛말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굉장히 그 성실하게 일들을 하고요.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그것을 다 또 그 인사 고과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냥 뭐 우리가 다 그런 그 시정 차원에서 이 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말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열심히 어, 뛰어다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가지고 뭐 승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들도 이제는 예전과 달리 굉장히 열심히 자기 개발도 많이 하고요. 다음에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지역의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가 발전을 위해 가지고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밤에는 정말 행정대학원을 다니는 그 지방 공무원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데 김포에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도 어, 야간대학으로 행정대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지방 공무원들이 이 변화하는 시대를 쫓아가기 위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학생 여러분들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배관시하거나 혹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스마트폰에 이제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간혹 가다가 지방 공무원들 내지는 뭐 지방 의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들 장들이 좀 뭐 이렇게 안 좋은 기사들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대다수 공무원들이나 그 다음에 그 선출직들은 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예상 절감과 효용을 극대화한다. 당연히 내가 낸 세금 가지고 그 시를 이끌어 나가야 되고 도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단 10원 하나라도 제대로 그 쓰여지는지
그 다음에 또 얼마나 그 절약해가지고 쓰려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제가 했던 뭐 도의원, 시의원, 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년 2020년도에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가 살림살이를 얼마나 했다라고 결산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의원들한테. 그럼 그 의원들이 이제 살펴보면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뭐 시청 공무원들한테 노트북을 뭐 10대만 지급해도 상관없는 거를 뭐 20대를 지급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따져가지고 해당 부문에 해당 금액만큼 뭐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혹은 반환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죠. 다음에 비효율성 지방자치의 비효율성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행정과의 통일성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자치 단체, 지방정부의 그 목소리가 커지니까 국가에서 좀 이번에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실소라든지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어, 그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 국가 행정과 지방 행정의 마찰 그리고 통일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력한 지방 행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지역 내에서도 현안에 따라서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이 단일한 안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토론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뭐 이런 그 자리를 마련을 하는데 보다 분명한 어떤 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절실을 하죠. 대표적으로 우리 동네 중에 같은 경우 뭐 재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재개발 사업에 의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이익을 받는 사람도 있죠. 또 이분들이 심하게 다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뭐 이렇게 주먹 단위까지 오가는 그런 경우까지도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해당 지역의 현안 사업의 이해관계가 첨예했을 경우에는 이 지방행정이 굉장히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장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사람도 시민이고 이익을 보는 사람도 시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익을 조화시켜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예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목소리 큰 사람, 뭐 혹은 뭐 다수에 의해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었다면은 이제는 보다 더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다음에 또 손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을 좀 해주는 차원에서 라든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서 이런 무기력한 지방 행정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김포의 경우에는 13개 읍면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이라고 칩시다. 시장인데 제가 뭐 A동에서 A동 출신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동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행정을 펼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것이죠. 대신에 또 거꾸로 제가 저를 좀 많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저쪽 뭐 B동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더라. 그러면은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저쪽 B동 내지는 C동은 조금만 더 나중에 거기는 나중에 발전시켜 뭐 도로 나중에 좀 깔고 보도블록 나중에 다 교체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아무리 공사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감정이 개입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지역 간 불균형으로까지도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그 폐단도 발생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무계획적 발전 난리입니다. 이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시장 임기가 4년인데, 이제 내년이면은
또 시장 선거가 있죠. 그래서 내년 시장 선거를 위해 가지고 내가 내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뭐를 가지고 한 번 더 표를 얻을까? 라고 했을 때 흔히 말하는 공약을 남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간 좀 택도 없는 공약을 남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그거 공약으로 인해서 당선됐을 때 또 지켜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그냥, 뭐, 무계획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당 지역이 굉장히 좀 이렇게 오히려 발전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더 황폐화되고 낙후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각종 지자체에서 그런 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지방자치의 구성과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자치의 구성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주체 요소와 객체 요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방자치의 주체 요소는, 국가, 즉 중앙정부, 다음에 또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예, 다음에 주민, 시민이죠. 3요소가 지방자치의 주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와 주민은 이해하겠는데 국가는 뭐, 왜 그럴까요? 아무리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죠. 즉 대한민국이라는 틀 내에서 경기도가 있고 수원시가 있고 김포시가 있고 안양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따로 노는 지방정부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국가와 따로 노는 주민 내지는 시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그 발전이라든가 계획들이 지방과 그리고 다음에 우리와 직접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즉 중앙정부도 지방자치의 한 주체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문제는 국가의 의사와 이익과 연관돼서 존재함으로써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여기서 강력한 의사결정권이라고 제가 좀 강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보다는 중앙정부의 입김이 더 센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해당 스테이트, 즉 해당 주의 입김이 더 셉니다. 좀 연방 정부의 역할이 좀 많이 분리돼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국가 안보라든가 뭐 이런 측면들은 다 당연히 연방 정부의 사안이지만 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일들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지방 정부 즉 그 주정부의 그 입김이 훨씬 더 셉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연방 정부가 터치를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는 그 주정부의 의사결정권이 더 세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오바마를 비롯해가지고 뭐 클린턴이라든가 뭐 조지 부시라든가 이런 그 연방 대통령들도 사실은 그, 그, 저 오바마는 주지사를 안 했군요. 주상원의원만 했네요. 예, 그런 이제 그 연방 정부의 주지사를 다 경험을 하면서 어, 어떻게 보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 속에서 충분하게 정치인으로서 교육받고 훈련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대통령까지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미국처럼 주정부보다는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이 더 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방정부 주민 넘어가도록 하고요. 참 여기 이제 주민에 보면은 해당 주소지 주민등록자에게 행정 혜택의 권리가 주어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어,
예를 들어가지고, 요건 이제 내국인, 다음에 또 주민등록자에 한해서, 뭐 이런, 그, 제한된 행정 서비스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그거와 관계없이, 해당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어,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부산이거나 대전에 있다 하더라도 뭐 일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사정상 뭐 김포에 와서 살고 있을 수가 있고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또 별도로 또 주어지는 어떤 행정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복지 서비스이고요. 다음에 다문화 가정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혹은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비록 우리 내국인이고 그다음에 해당 주민등록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제공해야 될 그 뭐 어떤 그 행정 혜택 서비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점들을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지방 정부에서도 책임져 주고 있다. 그건 뭐 다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지방자치의 객체 요소입니다. 이 객체 요소라 하면은, 뭐, 첫 번째는 지역 문제, 이건 지역 현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지방자치가 담당하는 고유 사무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뭐, 거리 정비라든지, 뭐, 공원관리라든지, 뭐, 복지 제공 등, 이런 등등의 일체의 지방 사무를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문제, 다른 문제로는, 다른 말로는 이걸 지역 현안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유, 우리 동네 왜 이렇게, 쓰레기가 제대로 안 치워져? 이런 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지는 뭐, 우리 동네 왜 이렇게 보도블럭이 잘 깨져? 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혹은 우리 거리는 왜 이렇게 어두워? 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불만들이, 민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지방 사무의 영역에서 처리하는 지역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주민 복리. 말 그대로 우리 궁극적으로 주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쾌적한 삶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단순하게 뭐 그냥 편한 삶이다 뭐 이렇게만 뭐 길거리가 밤거리가 환하다라든지 내지는 뭐 보도블록이 제대로 잘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다든지 공원이 많다든지 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나를 둘러싼 모든 그 여건들이 좀 나에게 이렇게 편하게 어, 갖춰진 형태를 뜻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나하고 가까운지, 다음에 밤거리는 얼마나 환한지, 그 다음에 또뭐 뭐야 예? 쓰레기는 얼마나 제대로 다 이제 정비가 치워지고 있는지, 뭐 이런 나를 둘러싼 그리고 교통은 얼마나 편한지,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긴급한 사태를 겪었을 때, 당했을 때 얼마나 빠른 그런 그 뭐 출동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등등으로 해서 그리고 또 혹은 내가 뭐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을 때 혹시라도 음, 복지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등등의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많은 그 생활 여건들이 예, 좀 편하게 제공될 수 있느냐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는 정주 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김포에 혹은 뭐 경기도에 제대로 쾌적하게 삶을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건들을 정주 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지방 소도시들이 요즘 소멸될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 같은 걸 그거 놓고 보면은 간혹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지역에는 뭐 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안 낳아가지고 임산부들이 안 나오고 없다. 그러니까 아이 울음소리가 끊어졌다라든지, 혹은 병원이 이제 다 문을 닫아가지고, 어, 치료를 받기 위해 가지고, 뭐, 대구로 가야 된다. 뭐, 어디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나 뭐 학교가 폐교를 해가지고 아이를 보낼 데가 없고 맡길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정주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주민 복리가 낙후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민자치의 목적은 이런 주민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방자치의 유형입니다. 지방자치 유형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미형과 대립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형의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참여와 의사에 기초해서 그들의 판단과 책임에 의한 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고려가 적으며 동시에 또 유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제한되어 있다. 아까 제가 미국의 경우를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상 일상생활에 그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의 개입이 거의 극도로 제한돼 있고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다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유타주하고 뭐 아이오와주하고 뭐 텍사스하고 다 해당 어떤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내가 예를 들어서 텍사스주에 살다가 유타주에 갔더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텍스와 관련해 가지고 세금에 대해서는 뭐 동일한 내용인데도 자동차세인데도 불구하고 텍사스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연간 100만 원이었는데 유타주에 갔더니 연간 150만 원인데라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감수를 해야 되겠죠. 만약 유타주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처럼 중앙정부의 개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오히려 지방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 이것이 이제 그 영미형 주민자치입니다. 대신에 또 대륙형 같은 경우에는 단체 자치라고 혹은 흔히들 분권화라고도 하는데 국가로부터 독립된 인격을 인정받은 지역적 단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런 헌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런 지방정부의 호칭을 지역적 단체로 이렇게 국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단체가 국가 내부에 일정 지역을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과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을 처리한다. 여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간섭과 감독을 받지 않고 행정을 처리한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 원칙적인 의미에서만을 얘기하는 거고 국가의 간섭과 감독을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요 차이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중앙정부의 의사결정권이 조금 더 센 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지방정부의 권한을 얼마나, 많이 주느냐, 요것에 따라가지고, 분권화가 이루어졌다. 좀 더, 뭐, 세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민자치와 자치단체의 단체 차이, 단체 자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7가지를 구분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핵심 이념으로 놓고 본다면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민주화, 그다음에 내가 주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주민자치에는 주민총회 같은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다. 단체 자치의 경우에는 분권화, 권한을 그만큼 대신에 또 많이 위임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치권에 대한 인식으로는 주민자치의 경우는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주민들이 미국의 경우에는 서부 개척하던 사람들이 혹은 그 신대륙으로 건너왔던 청교도 사람들이 어,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민총회 같은 거를 하고 어, 아메리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임도 갖고 해당 대표자도 뽑고 이런 일들이 많이 했었죠. 그래서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것이
주민자치에서의 자치권이었다라고 한다면 단체자치의 경우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단체에 대해서 국가가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권리로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사무처리 경영은 주민 스스로 사무처리를 한다든가, 여긴 또 자율적으로 사무처리한다든지. 권한부여 방식으로는 개별적 지정주의, 여기는 포괄적 위임, 감독 방법에 대해서는 입법적, 사법적 통제, 단체자치에는 허가, 명령, 취소 등의 수단, 다음에 권한 배분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규정을 하지만 단체자치의 경우는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 다음에 기관 구성과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의 경우는 통합형이고 단체자치의 경우에는 분립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권한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법률에 의한 권한 규정과 권한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주민자치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 주민자치의 내용들을 한정을 할 수밖에 없는 데 비해서 물론 다 같이 단체 자치의 경우에도 법률로 한정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보다 더 법률에 의해서 좀 이렇게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라고 하지만 단체 자치의 경우에는 권한의 한계가 사실은 이거는 뭐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 업무는 지방자치한테 넘겨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그냥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굳이 뭐 법률을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아마 재작년에 그 소규모 그린벨트 해제권에 대해서는 뭐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넘기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뭐 공장 설립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전에는 어, 뭐, 뭐 몇만 제곱미터 이상의 그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은 이제 뭐 지방정부한테 넘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 그 해당 업무와 그다음에 해당 현안에 따라서는 권한 위임의 한계가 뭐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법률에 의해서 권한을 규정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한 지방자치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걸로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지방자치의 근거는 우리나라 헌법 제117조 1항과 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균형 발전과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을 둬서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어쨌든 그 지방자치법 그에 따라 가지고 지방자치법이 1991년도에 제정됐고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에 말씀드리는 헌법 117조는 1987년도에 개정된 현재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헌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 지방자치 역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도입기, 다음에 두 번째는 중단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부활 및 발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입기는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도입됐는데 1960년까지 즉 그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 약 12년 동안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물론 뭐 이 기간 내에는 3년간에 걸친 한국 전쟁이 있다 보니까 좀 유명무실했던 때가 있긴 했었죠. 어쨌든 이때는 법률적으로도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치단체 종류로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구성이 됐고요. 기관 구성은 기관 대립형이다.
이건 이제 뭐냐면은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로 분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관 대립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장 선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1기, 2기, 3기 해가지고 각각 단체장들 선출 방식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1901기, 1952년까지는 임명제, 간선제를 혼용한 형태였던 거고요. 다음에 도지사의 경우에는 또 거꾸로 임명하는 형태. 그런 식으로 약간 이제 임명과 선거가 약간 혼용돼 있었죠. 지금은 다 그 주민 직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이때도 뭐 주민이 직선을 한다든지 혹은 임명을 한다든지 이런 있었던 거고요. 네, 보신 것처럼 이 당시까지만 해도 어쨌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손으로 뽑는 그 단체장 혹은 내 손으로 뽑은 뭐 시의원, 도의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를 1, 2, 3기라고 합니다. 1기, 2기, 3기는 그 해당 기수는 그 4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1961년도에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벌어지면서, 어, 1990년, 즉, 그 전두환 군부 독재 시기를 거치고, 다음에 노태우 정부 를 지나서 한 1990년까지는 지방자치가 중단돼 있었죠. 어,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박정희 군사 정부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박정희가, 이제, 집권을 하고 독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효율적인, 보다 강력한 중앙 집권을 통한 국가의 발전, 이런 것들을 내걸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역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는 걸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방의회를 비롯해가지고 다 폐지를 했고요. 이런 단체장과 관련해서는 다 임명제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당연히 뭐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는 다 폐지가 됐던 거고요. 이러던 것이 1991년도에 지금은 돌아가신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20일간에 걸친 단식 투쟁 속에서 지방자치가 시행이 됐던 거죠. 당초 그 노태우가 1987년도에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 지방자치를 부활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에서도 지방자치를 실시한다라고 이렇게 새로 부활 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빨리 지방자치를 시행을 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뤘었던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 지방자치 안 하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뉘앙스로 펼쳐지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투쟁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투쟁 속에서 지방자치가 도입돼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선 제7기인가 8기인가 그렇게 이제 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주민 직선에 따라 가지고 서울시장, 뭐 경기도지사, 다음에 수원시장, 김포시장, 안양시장 뭐 이런 식으로 선출을 하고 마찬가지로 의원도 다 이렇게 내 손으로 뽑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이제 지금 약간 1991년도까지만 놓고 본다면은 30년이 흘렀네요. 네. 역사는 이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사, 그 다음에 외국의 지방자치 역사와 사례, 이건 또 다음에 또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동영상을 보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
우리도 그런 정치와 만날 수 있을까? 밥 굶는 학생들에게 밥이 되어주는 정치, 육아에 지친 이들에게 손 내미는 정치, 외로운 이들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정치,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주는 정치, 소통하며 도시, 마을을 만들어가는 정치, 마을의 안전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정치, 꽉 막힌 지방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치. 그런 정치는 그저 꿈일 뿐일까? 그런 정치로 우리네 삶 구석구석을 채워온 지방자치단체들의 파란만장한 일들, 우리에게 눈물을 닦아주었던 지방자치제도 20년의 정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삼동의 한 연립주택. 이균순 씨는 매일 이 시간이 되면 마음이 바빠진다. 체리하고 참외하고 애기 좋아하는 건데 그거 해서요 지금. 이제 35개월 된 손자 승훈이. 맞벌이를 하는 아들 부부 대신 손자를 맡아 돌봐주고 있다. 밥 먹이고 아침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하루 종일 애기한테 그냥 매가 있다시피 하는 거죠 뭐. 먹을 때까지. 제가 모임을 못 가요. 사실은 애기를 보니까 손자를 보니까. 그 모임 가는 날에는 누가 좀 대신 좀 봐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가끔씩 해요. 오후 3시 어린이집이 끝나고 나면 손자 돌보기는 이제 이균순 씨의 몫. 엄마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씩씩하게 잘 노는 손자가 마냥 기특하지만 아기 돌보는 일이 만만치가 않다. 얼마 전 손자가 바깥에서 놀다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생한 이후로 일부러 집에서만 놀게 하다 보니 손자도 이균순 씨도 답답하기만 했는데 올 봄 반가운 일이 생겼다고 한다. 어머니 이제 또 어디 가세요? 난리프 센터에 있는 놀이방 가요 지금. 우리 애기가 좋아하니까. 반딧불 센터. 그게 뭘까? 신나게 가는 두 사람을 따라가보자. 승훈이 오늘 가서 뭐 학원 볼까?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초구가 올 3월 개관한 반딧불 센터. 서초구의 주거 형태 중 다세대 및 연립주택 비율은 36%. 아파트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어 주민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일반 주택가에선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저도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했는데 너무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고정관념을 좀 깨보자.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듯이 일반 주택에도 관리사무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반딧불 센터입니다. 엄마들과 아이들이 교류하는 공동 육아 공간을 비롯해 무인 택배함 운영, 공구대여 서비스 제공, 그리고 주민들의 반상회 공간도 마련돼 있다. 꼼짝없이 집에만 있던 승훈이는 신이 났다. 주민들이 기증한 장난감들이 한가득에 좋아하는 공룡책도 있으니 여기만 오면 제잘제잘 떠들기 바쁘다. 이게 뭐라고? 안킬로사우루스요. 손주가 많이 좋아하는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전에 아파트센터 없었을 때는 어떠셨어요? 집에서 쥐랑 나랑 둘이서만 놀았죠. 근데 여기 오니까 저렇게 동생도 만나고 뭐 형도 누나도 만나고 하니까 좋아요. 어울려 노는 모습이 좋아서 잘 데려와요.
이균순 씨처럼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들이 한 곳에 모이니 서로 육아 정보도 나눌 수 있다. 수민아, 할머니 잠깐만 나갔다 올게. 여기 있어.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불가피한 볼일이 생겼을 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도 있으니 육아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사랑봉처럼 영유 아이들이 와서 품앗이처럼 와서 서로가 이제 이렇게 다 모른 처지가 아니고 다 이웃이니까 그런 거를 참 이렇게 공유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딧불 센터가 진가를 발휘하는 때는 늦은 밤 시간. 3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주택 지역의 특성상 좁은 골목들이 질비한 방배삼도 늦은 밤 귀가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자율방범대로 조직된다. 젊은 여성분들이 밤에 귀가하기에 너무 무섭다라는 얘기가 많고, 또 제가 좀도둑이나 어떤 이런 분들이 야간에, 이건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이게 다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골목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서로 내 집, 내 가정을 지키자고 그런 목적화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인 단체입니다. 실생활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세심하게 어루만지는 생활 밀착형 정책. 반딧불 센터가 호평받는 이유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들은 아주 지역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서도 동 특성에 맞게 정책을 개발하고 또 그 정책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만들고 피드백을 빨리 받으니까 정책이 점점 더 진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에 들어선 작은 관리사무소 하나가 가져다준 행복. 그것이 지방자치의 힘은 아닐까. 지방자치, 그 백미는 역시 그렇게 지역, 동네, 마을이 가진 그들만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 완주군 인구 평균 연령은 42세. 군민의 70% 이상이 소규모 농사로 자급자족하는 어르신들. 완주군은 고질적인 노인 빈곤 문제를 겪어왔다. 그런데 완주군은 노인들을 복지 지원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7, 80대 현업 농민인 노인들을 생산 인구로 보고 그에 맞춰 지역 산업 정책을 만든 것이 완주군의 전략이었다. 모악산 자락에 자리한 현대식 건물, 일명 해피스테이션. 완주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들이 판매되는 일종의 장터다. 이곳 채소 중엔 대규모 농장에서 재배된 것들이 없다. 대부분 작은 규모로 농사를 짓는 노인들이 생산한 것. 예전엔 그저 먹거나 나눠주고 말 것들이 이곳에서 판매되면서 소농 노인들의 소득이 되고 있다. 당일 생산, 당일 판매가 원칙이라 품질 또한 신선하다. 2013년 7월 개장한 이후 하루 평균 방문객 1000명, 하루 평균 매출도 2천만 원에 달한다. 2014년 전체 매출액은 56억 원을 기록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신릴자와 생산자 간의 신뢰성을 더 확보하는 겁니다. 정말 안전하고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그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신뢰성을 더 강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로컬 푸드가 그냥 복지라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뭐 일단 뭐 돈을 떠나서 한평생 농사를 짓고 대접을 못 받다가 대접을 받게 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쁨을 가지고 뭐 삶을 좀 지내지 않는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지방선거가 오는 6월 27일로 다가왔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치르며 재개된 지방자치제는 1995년 지방정부의 단체장까지 선거로 선출하게 되면서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지방자치 20년,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 국민들의 80%는 지방자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0년간의 성과에 대해선 73.5%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년 전 지방자치는 천신만고 끝에 탄생했다. 심지어 한 국무위원은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 나라가 망할 것이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지방재정은 약하고 행정능력을 갖춘 인재는 드물고 그래서 중앙정치에 바람잡이 노릇이나 하게 될 것이란 우려였다. 그러나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지방자치의 저력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있다.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면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중앙정부를 불신했다. 그때 몇몇 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를 통해 힘을 모았다. 중앙정부와는 다른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네, 이거는 2015년도 작품과 방영된 거기 때문에 메르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정보의 독점으로 한 치도 못 나가고 탁상공론만 했어요. 지방자치 그렇게 안 하거든요. 바로 현장으로 나가서 즉각 대응을 하는 거로 가거든요. 실제로 앞으로 지방이 중앙을 능가하는 일은 수시로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어엿한 성년으로 성장한 지방자치.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자평하는 지방자치 20년의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가 시대 정신에 맞는 걸로 첫 발을 디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해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을 중앙 집권적인 획일적인 걸로는 불가능하다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좀 더 행정에 가까이 올 수 있고 또 민주적인 역량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 성과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 이전에는 가능했을까?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시민이 함께 만든 도시계획 수립의 좋은 예로 게재된 수원시. 3년 전 수원시는 20년 후 미래 수원의 모습이 될 도시기본계획의 구상에서 실행까지 시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20년 후에 우리 도시의 모습을 장기적 그 비전과 그림으로 만드는 게 2030 수원 도시기본계획인데 그것은 지금까지는 시가 전문 용역사에 용역을 주면 거기서 그림을 만들어 오면 그걸 갖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같은데 통과해서 우리 도시의 미래 비전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주민들은 완전히 소외됐었죠. 2030 수원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은 전문가, 주민, 기업가,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학생 등 120명으로 구성됐다.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마을 만들기라든가 르네상스 사업도 굉장히 마을마다 잘 되고 있고 거기서 또 주민들 스스로 일어나서 또 활동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방자치라는 게 이런 어떤 텃밭을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줘서 아 지방자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달았죠. 그렇게 123일간 거듭된 조사와 토론을 마친 시민계획단은 드디어 꿈의 지도를 완성했다. 꿈의 지도는 수원 화성, 비행장, 광교, 수원역, 삼성전자 등 수원시 11개 거점 포인트별 도시관리와 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도시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전체가 여러 나라를 모여서 바람직한 방안에서 서로 토의하면서 주민들의 중지가 모여진 20년 후의 도시 미래의 모습을 목표를 설정해 보는 거예요. 시민들도 해보고 청소년들도 해보고. 그런데 기하게도 둘이 합쳐지고 있어요. 그 미래 비전에 대해서 학생이나 어른이나 크게 모습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이 힘으로 만든 2030년 수원도시 기본계획은 지난해 1월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20년간의 지방자치에 대해 국민들은 도시환경관리, 문화, 여가, 보건복지 등의 분야에 지방자치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답했다.
이 전략적인 확대 렌즈가 한국에서 예, 잘 보셨죠?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